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상담실 문 앞 70대 중반의 김은숙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푸르게 붉어졌습니다. 아들 석원과 딸 은영이 양쪽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숙은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싫어. 나 안 가. 너희들이 내 돈 가져가려고 여기 가두려는 거지.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짐승처럼 몰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담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석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심각하신 것 같은데요. 집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됐습니다. 오늘은 그냥 모시고 가겠습니다. 석원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은숙은 가방 속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통장 안에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숙에게 그 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이었고 무기였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돈이 결국 자신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거라는 사실을요. 은숙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참아내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24살 중매로 만난 장동만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은숙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말수 적은 남자가 믿음직스러워 보였으니까요. 결혼식 날 은숙의 어머니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숙아,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동만의 손이 거칠게 은숙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을 때 은숙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돼. 알았어? 그 한마디와 함께 시작된 50년의 결혼 생활은 참아내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신혼 초 은숙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습니다. 밥을 조금만 되게 지어도, 국에 소금을 조금만 덜 넣어도, 빨래를 조금만 늦게 널어도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를. 은숙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동만은 그런 은숙을 보며 담배만 피웠습니다. 아내를 감싸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석원이가 태어났을 때 은숙은 기뻤습니다. 아들이니까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애 낳고 누워만 있으면 병 생긴다. 이래야 몸이 추스러져.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은숙은 아기를 업고 부엌에 섰습니다. 동만은 일을 오래 못했습니다. 공장에 다니다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며 보상금을 받아냈지만 그 돈은 석 달도 못 가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경비 일을 구해 출근했다가도 동료와 싸움을 벌여 잘렸습니다. 건설 현장에 나갔다가 감독과 말다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 내 탓이야?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동만은 늘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병을 들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은숙은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보고 새벽에 생선 가게에 나가 생선 손질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무릎은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일하느라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겨울 새벽 4시 차가운 물에 생선을 씻으며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은영이가 태어났을 때 동만은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딸이야? 아들 하나 더 낳았어야지.
은숙은 가슴이 무너졌지만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은영이는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마치 울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큰아들 석원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대학 보낼 만하다고 했을 때 은숙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딸 은영이는 착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어린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자. 은숙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동만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부가 밥 먹여주냐고 소리쳤고, 석원이가 대학 원서를 넣겠다고 하자 네가 무슨 대학생이냐며 비웃었습니다. 은숙이 몰래 모아둔 쌈짓돈을 발견하면 내가 가장인데 왜 돈을 숨기냐며 털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만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은숙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갑자기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국그릇이 엎어지고 밥알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은숙은 무릎을 꿇고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석원이와 은영이가 숨죽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바닥에 엎질러진 밥알 하나하나를 주우며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밥알처럼 흩어져 있구나. 은숙이 참고 넘긴 첫 번째 선이었습니다. 석원은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왔을 때 석원의 신발은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양말이 젖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석원이 신발 봐. 거지 같아. 석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신발 좀 사줘. 은숙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원아, 다음 달에 사줄게. 이번 달은 아빠가 일을 못 나가셔서. 석원은 그때 알았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중학교 때 석원은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돈을 모아서 참고서를 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석원은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석원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석원은 그 돈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통장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어. 하지만 일주일 후 은숙이 울면서 석원을 불렀습니다. 석원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왜? 무슨 일인데? 아빠가 내 통장을 깼어. 석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밖에서 사고를 내셨어.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석원은 달려나갔습니다. 동만은 골목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 돈 왜 가져갔어요? 동만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말했습니다. 그게 다 너 키우느라 쓴 거야. 부모 돈 쓴 게 얼만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석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억울함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석원은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국 석원은 지방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집에는 명절에만 내려갔습니다.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월급이 나왔습니다.
석원은 대출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지 않았습니다. 석원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을 보았을 때 석원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해. 당연히 내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석원은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돈인데.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석원은 지방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은영이는 결혼해서 경기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둘 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은숙은 아이들이 떠난 집에서 동만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동만의 술버릇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화장실도 못 가고 바지에 실례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은숙은 그때마다 빨래를 하며 구역질을 참았습니다. 무릎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동만은 엄살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숙은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이고 진통제를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만이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지만 동만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동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온다 해도 술 때문에 고생 많았다며 은숙만 위로하고 갔습니다. 석원과 은영이 내려왔습니다. 둘은 상주 자리에 앉아 절을 받았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석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보험이요. 제가 매달 보험료 넣은 겁니다. 아버지 명의지만 실질적으로 제 돈이죠. 그러니까 보험금은 제가 받아야 합니다. 은숙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저도 살기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 불고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이 돈 없으면 저 정말 큰일 납니다. 석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석원아, 그래도 그건 내 아버지 보험금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 100만 원이라도 보태주셨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한 푼이라도 대주셨나요? 오히려 제 적금을 깨서 사고 합의금 내는데 쓰셨잖아요. 석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영이 오빠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어머니 앞에서. 영희,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어머니, 저 이해해주세요. 저도 제 자식한테만큼은 아버지처럼 안 키우려고 이러는 겁니다. 은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동만은 정말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안 돼. 석원아, 그 돈은 내가 가져야 해. 나도 살아야 하잖니. 어머니는 국민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 월세에 병원비에. 모자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은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맡기만 하고 돈 뺏기기만 하고. 이 보험금이라도 내가 가져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단 말이야. 은숙이 참고 넘긴 두 번째 선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은숙이 가져갔습니다. 석원은 입술을 깨물며 장례식장을 나갔고 그 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술 냄새 나는 남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코 고는 소리도 욕설도 사라졌습니다. 은숙은 자유로워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넓어서 무서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은숙은 자책했습니다. 그토록 증오하던 남편인데 없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은숙 씨, 남편 돌아가셨다며? 이제 편하시겠어요? 은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편하지 않은데 왜 다들 나보고 편할 거라고 하는 걸까? 석원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가끔 전화했지만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애가 울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은숙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은숙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동네 의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은숙은 하루에 한 알로는 부족했습니다. 2알, 3알. 점점 양이 늘어갔습니다. 낮에는 수면제 기운에 몽롱했고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동만이 나타나서 은숙을 비웃는 꿈, 석원과 은영이 은숙을 버리고 떠나는 꿈. 어느 날 은숙은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분명 평생 다니던 시장인데 낯설었습니다. 어느 골목으로 가야 집으로 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1시간 넘게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았습니다. 나 치매 걸린 거 아니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은숙은 보건소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치매는 아니신데 혹시 많이 우울하세요?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내가 왜 정신과를 가? 난 미친 사람 아니야. 은숙은 소리를 지르고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은영은 엄마를 닮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은영은 엄마가 아빠에게 맞는 걸 봤습니다. 정확히는 맞는 장면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방문 틈새로 들리는 소리, 다음 날 아침 엄마의 붓 손목, 눈가의 멍자국. 은영은 어릴 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남자한테 맞고 사는 여자는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은영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처럼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은영은 전문대를 갔습니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무직이었습니다. 은영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엄마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결혼은 29에 했습니다. 남편 재우는 같은 회사 선배였습니다. 상냥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영은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빠 같지 않아.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재훈이가 벌이가 괜찮으니까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는 게 어때? 은영은 망설였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이 낳으면 어차피 쉬어야 하잖아. 미리 그만두는 게 어때? 은영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은영은 서연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밤에 자주 울었습니다.
은영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낮에는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여보, 아이 좀 봐줘. 나 피곤해. 당신이 봐. 은영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췌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떡이 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얘야, 집이 왜 이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 얘가 집안 꼴이 왜 이러니? 청소 좀 하고 살아.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열이 났습니다. 은영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단순 감기라고 했지만 은영은 불안했습니다. 밤새 서연이 곁에서 지켰습니다. 재훈이 늦게 들어와서 짜증을 냈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봐? 은영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집에 가득한 쓰레기와 악취를 떠올리면 구역질이 먼저 났습니다. 엄마는 나를 못 도와줘. 엄마도 자기 인생 힘든데. 은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죽겠는데 누굴 챙겨.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도망치듯 결혼했는데 결국 나도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장 음식 용기를 그대로 쌓아뒀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코가 무뎌져서 느끼지 못했지만 이웃집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문 좀 열어주세요. 집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싫어요.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은숙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석원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석원은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너희가 왜 왔어? 내 돈 가져가려고 온 거지.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 어머니 걱정돼서 온 거잖아요. 며느리가 달래듯 말했지만 은숙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석원이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은숙이 식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죽어버릴 거야. 칼은 석원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숙 자신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석원은 창백해진 얼굴로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그냥 갈게요. 칼 내려놓으세요. 나한테서 손 떼. 다들 내 돈만 노리잖아. 석원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은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왜? 은숙이 참고 넘긴 세 번째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석원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 가봐. 하지만 은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주문했지만 뜯지도 않고 쌓아뒀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렸고 방은 어두웠습니다. 은숙은 하루 종일 누워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물에 밥을 말아 한두 숟갈 떠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은숙은 집안의 모든 거울을 신문지로 가렸습니다.
밤이면 환청이 들렸습니다. 은수가 밥 먹자. 동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은 소리쳤습니다. 당신 죽었잖아. 왜 나타나?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은숙은 귀를 막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은숙은 팔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또 돈을 뺏길 거야. 은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팔에서 열이 났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웃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9가 출동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은숙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석원과 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팔골절에 감염, 영양실조까지. 석원과 은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둘은 복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모르겠어. 진짜. 병원 침대에 누운 은숙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은숙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에 깁스가 돼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원과 은영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 우리 집으로 모실 수도 없고, 요양병원은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겠어? 은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은? 그거. 어머니가 통장 절대 안 내놓으실 거야. 그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나는 이제 짐이구나. 며칠 후 의사가 석원과 은영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단순한 노안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중증 우울증입니다. 가성치매를 동반한.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뇌 자체는 멀쩡하지만 마음이 죽어서 뇌 기능이 멈춘 것이라고.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 기능을 상실한 거라고.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석원과 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원의 아내 수지는 시어머니를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사시는 거지? 청소 좀 하고 살면 안 되나? 수지는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은 늘 정돈돼 있어야 했고 냄새가 나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도 앉지 않고 서성였습니다. 옷에 냄새 벨까봐.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수지는 옷을 전부 빨았습니다. 석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말을 안 들으시는데.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돈이.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원이 어머니 집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을 때 수진도 따라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싱크대 구석에서 수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었습니다. 옆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과자. 서연이는 은영의 딸, 시어머니의 손녀였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원 마이너스 보일러 고장나면 전화.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추운 집에서 지내면서도
아들한테 전화하지 못했던 겁니다. 폐를 끼칠까봐. 수지는 그 돈과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석원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셨는데 우리가 너무 모질게 했나. 은숙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원과 은영이 쓰레기를 치워줬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 약을 먹으면 내가 바보가 되어서 돈을 빼앗길 거야. 은숙은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석원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약 잘 드세요? 응,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영이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은숙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안에 독이라도 들었나? 은숙은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밤이면 독만이 나타났습니다. 환각이었지만 은숙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은숙아, 그 돈 내놔. 내가 술 사 먹어야지.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은숙은 소리를 지르며 베개 속의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소리를 지른다고. 경찰이 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혼자 TV 보고 있었어요. 은숙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은숙은 다시 쓰레기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석원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병원비가. 그럼 우리 집으로 모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럼요. 요양병원에 모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혼자 못 사세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비용은요? 어머니 보험금으로. 어머니가 통장 내놓으실까요? 석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석원과 은영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은숙은 발버둥 쳤습니다. 나라, 이 나쁜 것들아. 어머니, 병원만 가요. 검사만 받으면 돼요. 대형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성치매를 동반한 중증 우울증입니다. 의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이지만 가성치매는 우울증 때문에 뇌가 기능을 멈춘 겁니다. 어르신이 기억을 못하시는 건 뇌가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겁니다. 석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하나요?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석원과 은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후 둘은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우리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까? 영희야,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 나도 회사에서 잘릴 위기고 너도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그럼 요양병원밖에 없어. 비용은 어머니 보험금으로.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절대 안 내놓으실 거야.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지. 그게 뭔데? 법원에 신청하면 어머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은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 밤 석원과 은영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불효자인가? 석원은 소주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살아야 엄마도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모셔오면 나 이혼당해. 너는 애 키우면서 할 수 있겠냐? 은영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도 알아. 근데 영희야, 우리도 한계가 있어.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며칠 후 석원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집 좀 치워드릴게요. 싫어. 내 인생 버리지 마. 은숙은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석원은 강행했습니다. 쓰레기가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놓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은숙과 동만이 웃고 있었습니다. 석원과 은영이 어렸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마. 은영이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결국 은숙은 강제로 요양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내 돈, 내 보험금. 은숙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하얀 병실. 은숙은 억제대에 묶인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비로소 육체적인 통증에서는 벗어나지만 영혼은 비명을 지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원이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석원이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내 말 들려? 왜 이래 무섭게? 차라리 욕이라도 좀 해봐. 응? 은숙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목석증이었습니다. 중증 우울증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환자는 주변의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나무처럼 굳어버립니다. 의사가 석원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나아질 수 있나요?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석원은 복도로 나와 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아. 오빠,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오빠, 어머니 보험금은? 그거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 넣었어. 어쩔 수 없잖아. 전화 너머로 은영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됐습니다. 약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석증에서 벗어나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더 이상 예전의 은숙이 아니었습니다. 석원과 은영은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왔습니다. 은숙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석원은 어머니의 집을 처분했습니다. 보험금은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은 석원과 은영이 나눠 가졌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릴게요. 석원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은숙은 요양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은숙은 순순히 약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은숙은 환청을 들었습니다. 은숙아, 밥 먹자. 동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 나 기다리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김은숙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김은숙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곁 어딘가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혼자 방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김은숙이라면, 석원이라면, 은영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곁에 김은숙을 잊지 말아주세요.